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재판장님, 악법도 법이라 했으니 본 법정에서 저에게 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오늘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재판장님에 대한 저희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 항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진정한 이웃이 꼭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민병삼 지음 자전거포 김씨. 김씨가 공덕동에서 여의도 아파트 단지로 자전거포를 옮긴 지도 그럭저럭 10년이 되었다. 그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서 지금까지 30여 년을 줄곧 마포에서 전전하였고 허물어질 듯 지금은 고옥이 돼버린 철로변 한옥에서만도 20년을 넘게 살았다. 원래 땅콩밭이었고 한동안 비행장이었던 여의도에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면서 자전거의 수요가 급증하자 김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의 한 모퉁이를 어렵사리 임대받아 짭짤하게 재미를 보았었다. 그러나 5.16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여의도 광장이 일반에게 개방되면서 요즘처럼 수백 대의 자전거 임대업이 진을 치면서부터는 자전거 판매에서 보았던 재미는 옛날 얘기로 묻혀버렸다. 요즘엔 한 달에 10여 대 팔아먹기가 어려웠다. 물론 아이들의 취미가 해마다 바뀌는 경향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근본적인 원인을 경기 침체에 미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자전거포 바로 옆에 유리집이 있고 이어서 만물 수리센터, 튀김집, 순댓집, 한일부동산, 스포츠용구 상점 등이 제각기 작게는 3평에서 1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전거포도 별로 볼 일이 없지만 아파트 매기가 곤두박질한 요즘 복덕방은 문의조차 받아보기 힘든 지경이라 문 열어놓고 11시쯤 되면 유리집 주인이랑 운동구점 주인이 입맛을 다시며 들어선다. 뒤이어 수리센터 정씨랑 김씨가 어김없이 그들의 꼬리를 잡고 들어간다. 소파에 엉덩이를 걸치고 제각기 담배 한 대씩을 물고 있으면 복덕방의 공벽장이 한 공수가 을의 탁자 밑에서 화투를 내놓았다. 내기라고 해봤자 고작 커피였고 오후에 다시 시작되는 경우는 튀김집이나 순댓집에서 시켜온 안주와 4홉짜리 소주 한 병을 몰아씌우는 내기로 그날 하루를 내리곤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여닫는 자신들을 잡기꾼으로 자맥하기를 마음속으로 완강하게 거부하고는 있지만 요즘처럼 일터를 열어놓는 일이 나날이 무의미해지면서 그나마 이 노름에서 얻은 위안만큼은 유지하고 싶었다. 도중에 낯을 불키거나 심하면 화투장을 던져 자리를 터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것은 그때뿐으로 상한 감정을 더 이상 품어두는 경우도 없었다. 그날 김씨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도 결국 하찮은 일로 한공수와 시비를 주장하며 서로 낯을 불킨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섰다판을 벌이던 중에 솔과 매조를 움켜쥔 김씨가 조마조마한 미소를 사타구니에 숨기고 있을 때 마침 일땡을 들고 김씨의 표정을 살피던 한공수가 일단은 죽어야겠어 하고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한공수는 무슨 낌새를 챘는지 김씨가 판에 깔린 돈을 긁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아니야 섰어 하고 잽싸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었다. 얌통머리 없는 그의 행동에 김씨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거의 득의를 품고 있던 터라 인내하며 동전 던지기를 거듭해 잠깐 사이에 판에 깔린 돈이 한 줌이나 되었다. 결국 판돈을 쓸어가게 된 한공수 앞에서 김씨는 분을 사귀지 못해 숨을 시근덕거리며 끝내는 이런 사기꾼 같은
으로 뱉은 말을 시작으로 남의 씨암탉을 털도 안 뽑고 먹을 인간, 자전거에 역살당할 팔자, 며느리 방에 가서 요강 타고 앉을 주접 등등의 어줍잖은 욕설을 한동안 주고받았다. 유리집 박씨와 수리센터 정씨가 한쪽씩 매달려 진정시켰으므로 일단은 담배를 피워 물었으나 이미 상해버린 감정이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았다. 아들놈 등록금이 모자란다고 징징대더니 화투쳐서 보충하려고 그따위 어거지를 썼군. 한공수가 콧살을 세우며 김씨 가슴에 다시 불을 지폈다. 멋이 어째? 왜 남의 자식까지 들먹거려? 구워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치사하게 화투판에서까지 자식을 떠올려? 안경을 벗어놓은 김씨는 담배를 급히 눌러 끄고는 한공수에게 삿대질을 가했다. 가당찮게 억지를 부리니까 그렇지. 뻔한 화투짝인데 낮은 배 가지고 땡을 제치려는 억지가 어딨어? 처음에는 죽었다고 안 했어. 그까짓 번복춤이야. 이런 판에서는 다반사지 뭘 그래. 그걸 도둑놈 신보라고 하는 거야. 김씨가 안경을 벗어든 손을 뻗어 한공수의 코끝에 디밀었다. 어허, 두 사람 모두 애들 같은 짓이여. 그만 좀 해두라고.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별일 다 보겠구먼.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속들 풀어. 젠장헐. 수리센터 정씨가 송수화기를 들어 순대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하면서 분위기는 갑자기 빈방처럼 고요했고 담배 연기만 꿈틀대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선글라스를 낀 뚱뚱한 중년 부인이 들어섰다. 근처 비읍제과점 주인이었다. 박씨와 정씨가 고개를 끄덕해 아는 체를 했다. 다른 때 같으면 한공수가 웃는 낯으로 서서 손님을 맞았을 테지만 아직도 흥분의 찌꺼기를 붙잡고 있는 중이라 꼬았던 다리만 겨우 풀었다. 요 전번에 말한 그 아파트 좀 볼까 해서. 그녀는 손을 들어 자욱한 담배 연기를 날리며 한공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제서야 한공수가 일어나 그녀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김씨가 소파 끝으로 밀려앉고 그녀는 김씨 자리 2배를 차지해 소파 한쪽을 푹 가라앉혔다. 그녀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소파에 세워 육중한 등을 기댔다. 한공수가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 도면처를 펼치며 한참을 주워 섬기고 여자는 여자대로 여러 가지 물어쌌더니 두 사람이 함께 일어나 현물을 보러 나갔다. 등받이와 주인의 체중에 끼어 내내 숨을 캑캑대고 있었을 백이 주인이 나간 직후 잠시 흔들흔들 중심을 잃는가 했더니 입을 벌린 채 기어코 고꾸라지고 말았다. 동시에 내용물도 기어나와 김씨가 재빨리 맞고 백을 다시 세웠다. 그러면서 칠칠치 못하냐 편네. 지 물건은 지가 챙겨갈 일이지. 하면서 목을 뽑아 속을 잠깐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눈길을 끌만한 것이 없었는지 이내 박씨와 정씨에게 시선을 던지며 잠시 죽어있던 쌈판을 다시 일굴 심산으로 한공수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가치한 쇼핑백처럼 김씨의 얘기에는 대꾸는커녕 시선도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금세 멀쓱해져 방금 고쳐 세운 쇼핑백을 마치 아이가 진 마누라 베스러 주듯 두어 번 문지르면서 천장에 시선을 두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씨가 주문한 소주와 안주가 들어왔다. 세 사람은 입맛을 다시며 탁자를 향해 몸을 굽혔다. 정씨가 병을 따자 소피부터 보고 하며 박씨가 바지를 죽이며 밖으로 나갔다. 정씨가 김씨한테 술을 따르자 김씨도 병을 건네받았다. 그깟 일로 다투기는 자 쭉 들더라고. 정씨가 잔을 김씨 이마에까지 들어올렸다. 하긴 그래. 김씨도 코끝에서 잔을 내려 목을 제꼈다. 그리곤 양념소금에 순대 한 쪽씩을 찍어 들었다.
서로 술잔을 바꾸려 할 때 전화벨이 울렸다. 오줌 누러 간 박 씨는 어떻게 된 거야? 하며 김 씨가 전화를 받았다. 수리를 의뢰해오는 전화를 받으면서 전포나 지키는 정 씨 딸로부터 온 전화였다. 수화기를 귀에 붙이고 그냥 듣기만 하던 정 씨는 젠장 알았다 하는 퉁명스런 대답을 보내곤 던지듯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무슨 일인데? 세탁기가 갑자기 안 돌아간다나. 요즘 옆엔 애들 멀쩡한 손목쟁이는 뒀다가 뭐 하려는지 원. 김 씨는 정 씨를 위로할 양으로 그의 짜증에 얼른 동승했다. 화장실에 간다던 박 씨는 하몽차사라 남이 사놓고 간 술을 혼자 먹기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 김 씨는 누구든 올 때까지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렇게 10분쯤 지나자 비로소 박 씨가 제 몫의 술을 놓칠까봐 서둘러 왔던 표정으로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찌 된 거야? A동 경비실에 유리 한 잔 껴주고 왔지. 정 씨는 세탁기 수리하러. 나도 소피 좀 봐야겠어. 김 씨는 붉어진 낯에 담배를 피워물고 일어섰다. 통로로 나오자 튀김집에서 뿜어내는 기름 냄새가 열기와 함께 역겨웠다. 김 씨가 나가고 이내 현무를 보러 갔던 한공수가 여자를 달고 다시 들어왔다. 정 씨랑 김간호는 벌써 갔나? 한공수는 술쟁반에 반가움을 쏟으며 소파에 맥없이 몸을 묻었다. 김 씨는 방금 화장실에 갔고 정 씨는 주문 받고 나갔다는구먼. 박 씨나 한공수나 어서 소주 한 잔씩 털어놓고 싶었지만 여자 앞에서 그냥 침만 삼키고 있었다. 한공수 낯빛으로 보아 한 건 하기는 틀린 눈치여서 그가 술병에 보내는 눈빛은 더욱 간절해 보였다. 화장실에서 나온 김 씨는 점포를 오래 비웠다 싶어 잠깐 들여다볼 양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중에 정 씨를 만났다. 어디 가는겨? 점포에 잠깐. 세탁기는 고쳤고? 고쳐주고 오는 길이구먼. 일 없으면 이내 와. 별일 없지. 하며 점포에 들어선 김 씨는 할 일 없이 신문에나 눈을 받고 앉아있는 수리공 송군을 일으켜 세우고 의자에 앉았다. 안성에서 고모님이 오신다고 일찍 들어오시라 하대요. 전화 왔었어? 좀 예전에 왔었심더. 고모는 올해로 80의 노구인데도 혼자서 이차 저차 갈아타며 친척집을 자주 다닐 만큼 정정하였다. 김 씨에게는 가장 가깝고 제일 어른인 고모가 그렇게 노구를 이끌고 다니는 것이 늘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반가운 노인이었다. 그새 시간도 5시 반이나 되었고 장사 꼬라지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마신 소주 2잔이 낮술이라 그런지 시야가 아지랑이처럼 어른어른하고 사지의 도통 힘쓰기가 싫었다. 그래 그런지 정 씨가 버린 술자리는 생각 저쪽으로 밀려나 있고 집에 가서 반가운 노인네를 만났으면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야 송구나 손님이 오셨다니까 일찍 들어갈란다. 시간 되면 샷다 내려라. 한공수랑 화해를 못하고 그냥 가기가 찜찜했지만 그쯤 일은 내일 만나서 해도 되려니 하는 결론으로 버스에 올랐다. 김 씨가 고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 그간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중에 정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아내가 수화기를 내밀었다. 술자리를 떴다고 다시 불러내려는 전화건이 싶어 김 씨는 핑계를 궁리하며 수화기를 받았다. 여기 파출소인데 빨리 좀 나와야겠구먼. 미안하오. 시골에서 고모님이 오셔서 일찍 들어왔어. 내일은 내가 한 잔 살이다. 김 씨는 정 씨가 파출소까지 끌어대며 애들 같은 농담을 하는구나 싶어 껄껄대며 웃었다. 김 씨, 그 얘기가 아니여. 아까 부동산에 왔던 여자 손님이 돈을 잃었는데 김 씨랑 우리더를 의심하는겨. 지금 한 씨랑 박 씨도 함께 있어. 무슨 소리야 그게?
순간 김씨는 숨이 탁 막히며 무릎에 힘이 쏙 빠져나갔다. 갑자기 웬 날벼락인가 싶어 정신이 아득했다. 전화 좀 받아봐. 정씨의 떠는 목소리가 물러가고 대신 경찰이라며 사뭇 위협적인 목소리가 왕왕거렸다. 김도철 씨죠. 파출소 조경화 순경인데요. 조사할 게 있으니까 지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아셨죠?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얼굴을 간다더니 별일 다 생겨가지고 멀쩡한 오금을 저려놓는가 싶어 화투장에서부터 괘씸한 한가놈이랑 술을 받아준 정씨까지 원망스러웠다. 파출소에 당도하니 그간의 얘기가 대충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다. 여자가 쇼핑백 깊숙이 넣어둔 1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없어졌다는 얘긴데 그녀가 은하 아파트에 사는 걔 친구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복덕방으로 바로 왔기 때문에 달리 잃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든 백을 허술하게 놓고 다닐 수가 있느냐는 물음에 어처구니 없게도 챙기는 일을 깜박 잊었다는 것이었다. 김도철 씨, 당신이 쇼핑백 옆에 내내 앉아 있었고 저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동안은 혼자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김씨가 없는 사이에 그들끼리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초점을 김씨에게 맞추려고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백석이 궁금해서 뒤져보기도 했습니까? 질문이 좀 지나친 것 같소. 지금까지 난 남의 물건에 손을 댈 만큼 더럽게 살아오진 않았소. 저 사람들 얘기로는 백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던데. 박씨, 정씨, 나를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김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만치 걸상에 앉아 웅크리고 있는 박씨와 정씨를 향해 어금니를 물었다. 아니, 우리가 김씨를 의심해서가 아니고 그저 그랬었다는 얘기지 뭐. 그들은 저마다 손을 저으며 몸을 꼬았다. 저 사람들도 보았다시피 소파에 세웠던 그 백이 쓰러지면서 안에 든 것이 쏟아지길래 바로 세우면서 무심코 잠깐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백을 만졌다는 것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공연히 선량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지 마시오. 그리고도 박씨가 들어온 다음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해놓고 돌아오지 않았던 점과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좀처럼 의심을 풀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를 낱낱이 설명했는데도 여자와 경찰은 자기들의 심증만을 굳힌 채 놓아주질 않았다. 그러면 내가 아주머니한테 물어보겠소. 김씨는 애써 침착성을 되찾기 위해 담배를 피워 물었으나 손끝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물어봐요. 아주머니가 돈을 받아가지고 저 백에 넣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따마다요. 은하 아파트 여자랑 대학 다니는 내 동생이 증인이에요. 나를 따라 나선 동생도 응접실에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그리고라니요. 당신이 무슨 형사예요? 여자가 발끈해가지고 김씨의 턱을 밀듯이 식지를 뻗어올렸다.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아주머니가 그 집 응접실에서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어요? 동생이나 그 여자 중에 누구든 남겨두고 말입니다. 없었어요. 내 동생을 의심하다니. 걔는 인류대학에 다니는 더구나 여자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래요? 한 사장이 그러는데 당신 아들 등록금을 꺼달라고 했다면서요? 뭐라고요? 한공수 너 화투판에서 있었던 분풀이를 이런 식으로 씌워? 김씨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담배를 불똥을 단 채 바닥에 내던지고 벌떡 일어나 한공수를 노려보았다. 아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는 것뿐이지 뭐. 저 아주머니는 괜히. 한공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결코 김 씨의 소행이 아님을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1차 공판에서 2년 징역을 언도받았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경찰에서는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여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도록 권유할 수도 있으니까 훔친 돈을 변상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코 훔친 적이 없는 김 씨는 그들의 제의를 당연히 거절하였다. 아내는 감옥살이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면서 빚을 얻어대겠다고 눈물 콧물을 한꺼번에 쏟으며 애원하였다. 정신 나간 여편네 같으니 당신까지 나를 절도범으로 몰 생각이야? 김 씨는 경찰서 지붕을 날려버릴 듯이 소리를 질러 아내를 물러나게 하였다. 내가 언제 당신이 훔쳤댔어요? 감옥살이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죠. 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테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만일 나 몰래 허튼 수작을 했다가는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나는 이 나라 법이 응당 시비를 가려줄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 참고 기다릴 생각이야. 알았지? 대답해. 알았다고. 검찰 측 논고 계속하시오. 라는 육성이 객석으로 날아오는 것으로 보아 재판이 진행 중임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다른 톤의 육성이 재판장을 밀어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봉, 한공수, 정청기 등이 1심에서 진술한 증언 내용과 당시의 상황을 재차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 피고 김도철의 범행임이 틀림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측 변론하시오. 재판관님, 검찰 측 증인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검찰 측 증인 박주봉, 한공수, 정천기는 증언대에 서시오.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한 인상이 역력한 재판장의 근엄한 육성이 바로 객석의 천장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듯 유독 가깝게 들렸다. 증인 박주봉 씨, 한공수 씨, 정청기 씨는 피고 김도철 씨가 쇼핑백에서 문제의 수표를 꺼냈다고 증언했는데 사실입니까? 목격을 했습니까? 목격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 씨가 혼자 있었던 시간이 길었다고만 했습니다. 기록에는 목격했다고 돼 있는데요. 말이 그만. 피고가 복덕방을 나가고 주인 한공수 씨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박주봉 씨도 혼자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김 씨가 열고 나간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한공수가 들어왔습니다. 한공수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박주봉 씨에게 정 씨랑 김관홈은 벌써 갔나? 라고 물었다면서요. 네. 방금 피고의 뒷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건... 재판장님, 원고 강복자 씨와 그의 여동생 강인자 씨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인께서는 지금도 김도철 씨의 범행을 주장하십니까? 검찰 측의 의견과 같아요. 은하 아파트에서 돈을 받아 쇼핑백에 넣은 후 그 집을 나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네. 그 집 주인은요?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응접실엔 전화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꼭 방에서 받아야 할 전화였나 봐요. 동생께서는요? 저도 언니랑 꼭 붙어 있었어요. 증인 있습니까? 언니가 증인이에요. 부인께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동생이 증인이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검찰 측 증인 5사람의 진술을 들었습니다만 피고가 범인이라는 검찰 측 단정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고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피고 김도철의 범행이 아님을
증명할 만한 증거 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불분명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함은 절차상 극히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표를 주고받았었던 거실에서 자매 중 한 사람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검찰 측 논거는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도철과 증인 박주봉이 시간차만 있을 뿐 한 번씩은 문제의 백 옆에 혼자 있었다는 사실로 볼 때 유독 초점을 김도철에게만 모으려는 수사 과정은 객관성이 없으므로 피고는 결코 유죄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겠소. 의자에서 일어난 피고가 객석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서너 걸음 내디뎠다. 그는 이전보다 몸집이 더 왜소해진 듯하였고 검은 태안경을 지탱하고 있는 작고 창백한 얼굴에는 구레나룻과 턱수염이 고도인처럼 무성했고 딱지가 비듬처럼 일어나 있는 입술과 언저리에는 백태 같은 것이 마른 치약처럼 번져 있었다. 그는 입술을 몇 번 달싹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에 무식한 놈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법의 제정을 인간 저마다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그 이유를 두었다면 집행 과정에서 지구상의 모든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오로지 과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가치 상대주의자들의 주장보다는 좀 이상주의적이긴 합니다만 사람마다의 양심에 의존하는 것이 법 제정의 이유를 이유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정의로운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 소위 악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절대적으로 인간의 진실한 정신과 책임 있는 비판 정신에만 기대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진실한 정신과 책임 있는 비판 정신이란 곧 인간에게서 가장 고귀한 양심의 바탕을 두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법조계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10년대에 이 땅에는 조선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들었던 범죄 즉결제라는 것이 있어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범죄를 다스리는 즉결권을 일개 헌병이나 순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수사관이 되어 체포해온 사람을 일개 경찰서장이나 헌병 파견소장 등이 재판관이 되어 형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법을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자격 여하는 차치하고라도 범법자를 다루는 이들의 판결은 양심을 통째로 배제하고 오로지 기본권을 무시하려는 편법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문제로 모순과 회의, 비애와 절망 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편견과 모순의 비합리적인 수사 과정을 우정 본인에게만 적용했을 리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모순이 이 나라 곳곳에 산재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구태의연한다면 선량한 인간들의 삶이 실로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측 증인들의 유화적인 발뺌에는 오히려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의 애매하고 모호한 진술 역시 이 나라의 모순되고 무경호한 법 집행을 이미 감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유화적 진술을 맹신하려는 관계자들의 안일한 판단에서는 한심함과 비통함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결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잘 아는 나의 선량한 이웃들이 어찌하다 이러한 모순과 비리에
동조해야만 했는지를 생각할 때 인간에게 참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이 나를 죽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님, 악법도 법이라 했으니 본 법정에서 만일 저에게 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오늘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재판장님에 대한 저희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 항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웃 중에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진정한 이웃이 꼭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날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인간이 살아갈 만한 구석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재판관님의 인내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동산에 손님으로 온 중년 여성이 놓고 간 백 안에 돈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여성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는 수사당국이나 법원의 편파적인 법 적용,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는 동네 친구 한공수, 박주봉 등의 편견 가득한 증언이 무고한 김도철을 어떻게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훔친 혐의를 뒤집어 쓴 자전거포 김씨는 부조리한 제도와 편견을 바로잡기에는 무력한 소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며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런 김씨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실한 양심의 회복과 법의 정의로운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의지적 인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